최근 영화 죄인들이 화제입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20세기 초반에 벌어진 뱀파이어들과의 대결을 그린 B급 액션 영화인 줄 생각하고 봤는데요. 전혀 아니더군요. 이 영화를 무슨 뱀파이어들과의 엄청난 싸움이 핵심인 양 소개하는 건 영화를 왜곡하거나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물론 뱀파이어가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블레이드 시리즈나 케이트 베킨세일이 주연한 언더월드류의 뱀파이어 영화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런 영화를 기대한다면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솔직히 말하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없었습니다.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못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트로에서 아일랜드와 서아프리카와 인디안 음악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심상치 않았고 영화 곳곳에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꺼림직한 장면들도 많았으니까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지금까지 8편의 작품을 연출했는데 볼륨으로는 초라해도 흥행성적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팬서 1편은 최연소 월드박스 오피스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역시 월드박스 오피스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흥행 포인트를 잘 아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은 화끈한 액션 위주가 되는 일반적인 뱀파이어 영화와 다르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미를 느끼고 못 느끼는 갈림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고 느낀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이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뱀파이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액션이 목적이 아니라 흑인 박해에 대한 메타포로 인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출연하기 때문에 액션 자체는 사실 민망한 수준이었거든요. 뱀파이어는 억압, 착취,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뱀파이어의 수장인 레믹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피해 억압자이기에 평등주의자이자 반식민주의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도 흑인 공동체 문화를 약탈하려는 문화적 뱀파이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설정은 액션 위주의 뱀파이어 영화를 원하는 관객에게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미국 남부 역사와 흑인들의 차별, 블루스 음악을 포함한 당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블루스 음악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샘의 연주가 시간의 장벽을 허물고 후대의 음악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은다는 초자연적 설정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뮤지컬 영화는 별로인데다 블루스는 거의 모르는 새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던 게 당연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노예 해방 이후 백인들에게 핍박당한 흑인들의 삶이라는 소재가 그다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많이 본 소재인데다가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요.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 감독이 일제차에서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흑인들에게 보여주면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놀라운 건 그처럼 잔혹한 피학의 역사를 거쳐온 흑인들이 오늘날에는 아시아인을 비롯한 미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똑같은 차별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마저 감안하면 영화 내용에 마냥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에게 오랜 세월 지배당했던 아일랜드 출신인 뱀파이어 수장 레믹이 흑인들에게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막장 행동을 하면서 공감을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1930년대 흑인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과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주크 조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30분 이상 소모하는데요. 상영시간 137분 중 20% 이상을 술집 단장에 소모했으니 빠른 액션과 즉각적인 스릴을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화를 봐도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1860년 노예제를 반대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했고 다음해 4월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다 알 겁니다.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한 1865년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에서 미국 전역의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연방군이 미국 남부에 주둔하던 동안에는 이 법이 잘 지켜졌지만 1876년 연방군이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흑인들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백인들은 짐 크로우법을 제정해서 흑인들의 선거권, 집회권, 시위권 등을 박탈합니다. 영화의 무대인 미시시피는 이러한 흑인 차별 제도가 유별난 곳이었는데 1930년대에도 교육, 교통, 공공시설 이용 면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흑인들은 해방만 되었을 뿐 사실은 노예 해방 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문화권마다 음악과 노래를 통해서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 영혼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나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아일랜드에서는 필리라 불리고 촉토족들은 불직이라고 하며 서아프리카에서는 그리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짧지만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매개체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음악 이꼬르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매개체라는 등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영화를 보면 숨겨진 메시지들이 보일 텐데요. 이 재능은 공동체에 치유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이 설명 역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이 모두 영화에 등장합니다. 뱀파이어의 수장인 레믹은 아일랜드 출신이며 세미와 지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의 후손입니다. 촉토 인디안들은 레믹을 쫓는 인물들로 잠시 등장합니다. 1932년 10월 16일 미시시피 클락스데일의 이른 아침 세미가 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세미는 목만 남은 부서진 기타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미의 아버지인 목사가 놀라서 바라보죠. 아버지는 세미를 안아주며 기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장면은 하루 전 세미가 교회로 기타를 가지러 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세미는 블루스 뮤지션으로 성공하고 싶지만 목사인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세미에게 죄인이 되지 말고 신앙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죠. 세미와 아버지의 갈등은 당시 흑인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 교회와 블루스 음악의 갈등을 상징하면서 세미의 정체성 확립 과정과 미국 문화사 재해석을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블루스는 박해받던 흑인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발전된 음악입니다. 일을 하면서 힘든 현실과 고통을 노래를 통해 발산을 했고 이것이 발전해서 블루스 음악이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블루스의 음악은 흑인들의 밑바닥 삶을 슬프고 애절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백인들과 흑인 주류 사회는 블루스를 좋게 보지 않았는데 악마의 음악으로 좌시할 정도였죠. 심지어 블루스 음악의 거장 로버트 존스는 악마와 계약해서 출중한 기타 실력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루스 연주자가 된다는 건 죄인이 되겠다는 발표나 마찬가지였죠. 이 장면은 60년이 지난 후 블루스 음악가로 성공한 세미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세미가 교회에 나타나기 전날인 10월 15일에 벌어집니다. 시카고에서 갱으로 활동하던 쌍둥이 형제 스모크와 스택은 고향인 클락스데일로 돌아와 백인 소유의 제재소 건물을 사서 주크 조인트로 전환합니다. 주크 조인트 개업 과정이 의미 있게 다가오려면 이곳이 당시 어떤 장소였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주크 조인트는 20세기 초반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이 운영했던 사교 클럽입니다.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도박과 술을 즐기는 장소였죠. 농장의 고된 노역을 마친 흑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또 백인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해방구이기도 했죠. 짐 크로법이 실행된 이후에 주크 조인트의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주크 조인트가 되는 제재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재소 주인인 호그우드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을 표방하는 비밀 결사인 쿠클럭스 클랜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거래를 할 때 바닥에 있는 얼룩을 언급하는데 이곳에 끌려와 희생된 흑인의 핏자국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이처럼 흑인을 잔혹하게 억압하던 공간이 이제는 흑인들만의 문화공간 주크 포인트로 개조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상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주크 조인트 개업식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하모니카, 피아노 연주자인 델타 슬림은 개업식을 위해서 쌍둥이 형제가 특별히 초빙한 블루스 연주자입니다. 그의 존재는 이 영화에 음악적 진정성을 부여하며 블루스의 역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스모크의 아내 애니는 후두교 치유사로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흑인들의 전통 신앙과 치유 방식을 대표합니다. 후두교는 서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기독교와 융합돼서 발전한 것으로 노예제도와 억압 속에서 피어난 흑인들의 생존 신앙이었습니다. 보와 그레이스 차우 부부는 중국계 이민자인데요. 당시 미국 남부의 다문화적 환경을 보여줍니다. 메리 루이스는 스택의 전 애인입니다. 스택이 떠난 후에 백인 농장주와 결혼해서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택을 사랑합니다. 스택과 같이 뱀파이어가 돼서 영생을 얻은 후에 결말에 다시 등장하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세미가 I lied to you를 부를 때입니다. 이 노래는 블루스에 대한 사랑을 숨겨온 세미가 아버지에게 하는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더 깊은 차원에서 보자면 억압된 흑인 문화 전체의 해방 선언이기도 합니다. 블루스가 죄인의 음악이라고 낙인을 받던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 있는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세미 역을 연기한 마일스 케이턴이라는 배우는 처음 보는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블루스만의 처연한 느낌을 제대로 살려 부른다고나 할까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가사를 읊조리듯이 부르는데 K-팝의 아이돌 노래처럼 화려하거나 임팩트 있는 후렴구는 없지만 어느새 발을 튕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주크포인트 내부에 현대의 음악가들과 각국 예술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입부에서 어떤 이들은 진실된 음악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삶과 죽음의 장막을 꿰뚫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세미의 연주와 함께 도래했던 겁니다. 세미야말로 시대를 뛰어넘는 진실된 음악 재능의 소유자였던 거죠. 세미의 연주와 함께 시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오늘날의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블루스가 이후 음악 장르에 미친 영향력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주크 조인트 내의 흑인들이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뱀파이어의 수장인 레믹이 조안과 버트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레믹은 주크 조인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뱀파이어는 집주인의 초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아일랜드 노래를 연주하며 밖에서 놀던 뱀파이어 일족은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빡친 그레이스가 화가 난 나머지 홧김에 Come on in 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안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주크 포인트의 흑인들과 뱀파이어들의 대립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흑인 공동체는 개성 다양한 개인들의 집단이죠. 세미, 스모크, 스택, 델타 등의 면모만 봐도 알 수 있죠. 뱀파이어 집단은 우리라는 집단 정체성만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로 변한 메리가 스모크에게 우리가 너희를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레믹은 평등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평등은 획일화되는 평등입니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를 억압하죠. 레믹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서 평등과 진보를 내세우는 이념이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화를 강요하는 경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뱀파이어들이 흑인들을 위협하는 방식은 흑인들이 창조한 블루스, 재즈, R&B, 힙합 등의 문화를 백인들이 상업적으로 주류화하는 과정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흑인 음악들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곡의 주인격인 흑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백인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레믹과 뱀파이어들이 불에 타 소멸하는 장면은 억압된 흑인들이 자유를 쟁취하며 탄압받고 왜곡되던 블루스 음악이 정상화된다는 사실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믹이 버튼과 조안 부부의 집에 들어갈 때 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말로 두 사람을 유혹했는데 그가 불에 타서 최후를 맞는 영상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거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들이 사라진 후 스모크는 세미에게 부서진 기타를 묻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세미는 기타가 찰리 패튼의 것이기에 버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택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스모크는 기타가 그들 형제의 아버지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스모크와 헤어진 세미는 블루스 연주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후 아버지 교회로 향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시작 부분이었던 거죠. 혼자 남은 스모크는 무기를 챙긴 후 근처에 잠복합니다.
제재소를 팔았던 호그우드가 KKK 단원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스모크는 격렬한 총격전 끝에 호그우드와 KKK 단원들 모두를 제거한 후에 옆구리에 맞은 총상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때 전날 밤에 죽은 애니와 오래전에 죽은 딸의 영혼과 함께하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죠. 시간이 흘러 1992년 10월 16일 블루스의 거장으로 성공한 세미는 펄린의 이름을 붙인 자신의 라이브하우스에서 공연 중입니다. 영업이 끝난 바에서 술을 마시는 세미에게 직원이 손님 2명이 $200를 내고 들어올 수 없겠냐고 묻고 있다며 의향을 묻습니다. 세미의 허락을 받은 직원이 손님에게 Come on in 하는 순간 세미는 경직됩니다. 바로 이 들어오라는 말은 60년 전 악몽의 그날 밤 멍청한 그레이스가 흡혈귀들을 초청했던 주문이었으니까요. 클럽 문을 열고 들어선 이들은 역시나 스택과 메리였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하면 들어올 수 없기에 허락을 받아야 했던 거죠. 스택은 세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뱀파이어가 돼서 함께 영생을 사는 게 어떠냐고 권합니다. 세미는 재고의 여지 없이 단번에 이미 충분히 삶을 즐겼다며 거절합니다. 스택은 그 시절의 블루스를 청하고 세미는 쌍둥이 형제의 차 뒷자리에서 불렀던 노래를 들려줍니다. 테이블 위에 약속한 $200를 두고 떠나려는 스택에게 세미가 질문을 던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직도 그날 밤의 악몽을 꾸지만 흡혈귀가 찾아오기 전까진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형도 그랬어? 스택은 마지막으로 형을 보았던 그날, 마지막으로 태양을 보았던 그날, 내 인생 최고로 자유로웠다며 답하고 떠납니다. 스택이 뱀파이어가 되기 전 1932년 10월 15일을 인생 최고의 날로 꼽는다는 사실은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두 사람은 유한한 인간의 삶이 영생의 삶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며 진정한 자유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하이랜더, 얼터드 카본 등의 작품 역시 유한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과 연결시켜 해석해 본다면 세미는 힘겹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꿈을 이룸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니 인생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타인의 의지로 손쉽게 영생의 삶을 얻은 스택은 감히 느낄 수조차 없던 성취감이었겠죠. 감독의 연출력 외에도 이 영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감독과 마이클 B 조던의 조합을 들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크리드, 블랙팬서 시리즈에서 오랜 기간 합을 맞춰본 상황입니다. 그러니 감독이 원하는 연기가 무엇인지 배우가 알아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마이클 B 조던의 1인 2역 쌍둥이 형제 연기는 끝내줍니다. 외모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한 사업가적 면모를 보이는 스모크와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예술가 기질을 가진 스택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말투, 몸짓, 표정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세미 역의 마일스 케이터는 가수가 아닌데도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주며 매력을 뽐냅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타 연주와 노래는 영화 촬영 전에 배워서 직접 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 놀랍습니다. 하모니카와 피아노 연주를 보여준 델타 슬림 역의 델로이 린도 본인의 연주인지는 모르지만 베테랑 배우의 품격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노년의 세미 역으로 등장한 인물은 블루스의 전설이나 다름없는 버디가이입니다. 블루스 음악 팬들에게는 서프라이징 선물이나 다름없는 캐스팅인데요. 동년배 아티스트 중에 현재 활동 중인 거의 유일한 블루스 뮤지션입니다. 탁월한 연주 실력으로 지미 헨드릭스, 에릭 클랩튼 등 후대 기타리스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블루스 음악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그래미 어워드 평생 공로상 수상자이자 롤링스톤 선정 100대 기타리스트 안에도 든 실력자입니다. 등장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처럼 작은 부분에도 최선을 다한 진정성이 영화의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고 봅니다. 깊이 있는 주제의식과 세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도 영화의 완성도와 관객들의 공감대를 높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1930년대의 흑인 사회를 배경으로 차별과 정체성, 문화적 전유, 공동체와 개인의 갈등, 평등과 다양성의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러한 소재들은 현대에도 존재하고 수정이 필요한 민감한 문제들이니까요.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 쿠키 영상이 등장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미가 교회에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장면인데 이걸 왜 넣은 거지 의문만 생길 뿐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미의 연주가 아니라 장소인데요. 세미가 기타를 치는 곳이 교회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장면에서 나왔다시피 당시 교회에서 악마의 음악인 블루스를 연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세미가 연주하는 장면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감독의 메타포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세미가 블루스 연주가 되고자 결심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 아버지와의 갈등이 마침내 블루스 음악의 거장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다는 비유인 거죠.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는 기타 연주를 마친 세미가 위를 바라보면서 씩 웃는 모습 때문입니다. 감독이 시작도 시작이지만 결말도 기막히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로 감탄하게 되더군요. 이 영화에 대한 리뷰는 보기 드문 걸작이라는 평가와 지루하고 재미없으며 과장된 평가의 영화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두 가지 리뷰 모두 주관적인 관점에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극장을 나서는 순간 영화는 깡그리 있는 스타일이라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영화 리뷰에 관심이 많거나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의견과 달리 전 세계 사람들 상당수가 걸작이라고 평가한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모르는 건 안 보이는 게 맞지만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노력하는 건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영화를 보는 관점이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찬양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반면 국내에서는 반응은 좋지만 6월 6일 기준으로 관객이 5만 4천 명에 불과한 걸 보면 흑인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도가 약해서일 거라 추측합니다. 좋은 영화가 맞긴 하지만 미국처럼 호들갑 떨면서 신격화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재미없었지만 흑인 문화와 블루스를 공부하고 다시 생각하면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 죄인들에 대한 평점은 9점입니다.